네, 1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정말 딱 2주, 그러니까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는 여야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판세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전체 254석 가운데 우세 지역을 80곳 이상, 민주당은 110곳 전으로 내다봤는데 먼저 원장님, 여야의 어제 발표한 자체적인 판세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언론에 다 나왔던데요. 이제 뭐 다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오만하게 보이지 않게 조정을 한 느낌이 들고요. 대체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 90곳 이상, 그다음에 민주당 130곳 이상 이렇게 분석한 걸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이 한 40여 군데에서 50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이 122석이잖아요. 네. 4년 전에 민주당이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느 당이 어느 정도로 약진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충청권도 똑같이 수도권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122석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약진을 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국적 판세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4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경합 지역이 약 50곳이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중도 표심 한 10%가 판세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한 3, 4일 전쯤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 출렁거릴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어느 당이 어느 이슈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 전국적인 판세는 4년 전보다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뭐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 시내, 뭐 심지어는 대구 경북의 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정권 심판론의 이 심판론의 확대 추세가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관건이 될 텐데 여기서 멈춘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보다 다소 뭐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아질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의정 갈등이 이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이 지지 그 고수가 굉장히 이제 소위 의대 교수들의 이 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응급실 대란, 소위 의료 대란으로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도층 표심이 정권 심판론에 바람을 타고 있는데 의료 대란이라든지 또 뭐 앞서 우리가 봤지만은 서울시의 버스 파업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면 정권 심판론은 아예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난 그 총선 결과보다 더 참패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앞으로 2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총선을 2주 앞두고 이렇게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민심, 충청도 민심을 고려한 건 맞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작년 10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회 세종 의사당 관련 규칙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게 2031년까지 그 안에 의하면 2031년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돼 있는데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를 옮기고 국회 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도서관 분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31년 이후부터 지금도 세종시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행정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상임위 세종시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와서 표결하고 또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장관, 차관 등등 뭐 국장, 공무원들도 서울인지 세종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옮기기로 했다면 체계적으로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완전히 옮겨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가 지금 서여의도하고 동여의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여의도 지역은 국회의사당 청구 때문에 제 기억으로 10층 이상인가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 바람에 여의도가 반쪽짜리 금융문화중심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옮기고 그 국회의사당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뭐 미술관을 짓는다든가 하면 여의도가 새로운 서울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여당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의 그 고민이 담긴 오늘 발표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중도 확장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회 카드로서 중원 공약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선거 전략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민생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보수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토끼냐 집토끼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길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중원 공약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국회의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 지금 일부 이전만 지금 합의가 된 건데 안 된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의 반발, 서울 표심의 반발을 우려해서 반대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 완전 이전을 하겠다 그러면 충청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보일까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 오늘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받고 하나 더, 한술 더 떴습니다. 좋다,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도 이전하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충청 민심 입장에서 볼 때 국회 이전을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뭐 행정부까지 싹 다 옮기는 수도 이전을 바라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심 끝에 우회 전략을 내놨지만 오히려 야권은 그보다 더 센 카드가 준비돼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내놓은 카드가 판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민주당의 공약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국회 완전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조만간 그러면 아예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먼저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슈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반응하겠지만 또 국회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걸 준비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게 누구한테도 유리하고 자시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정하게 민심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초의 이슈로서 던진 건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일 처음에 꺼낸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고요. 네.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부분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이전하는 부분에 공헌한 정권이 다 보수 정권이에요.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정 비효율 문제하고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 계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있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디게 갈 수 있고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미 한 20년간 이슈화돼 있던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표심에 무슨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제안할 때도 중도층 공약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정도로 순진하게 한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필요한 조치고 하니까 당이 선거를 맞이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네. 세종시 지역구의 여야 후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유재화, 이준배 후보는 정치 행정 수도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환영을 했는데요. 민주당 강준현 후보 그리고 새로미래 김종민 후보는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작년도 10월에 규칙안 통과는 뭡니까 그러면? 협조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계적 이전을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오늘 내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누가 얘기를 했냐, 먼저 얘기했냐, 내가 원조냐, 뭐 여기가 원조냐, 이거는 이제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뭐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제 여당이 찬성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다음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국회의 그 세종시로의 이전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타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새로운 이제 논란이 나올 겁니다. 앞서 제가 조국혁신당 얘기를 꺼냈지만 아예 이제 행정수도도 이전하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선거 때는 민주당이 거기에 입장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행보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수도권의 그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좀 거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총선 때는 큰 논란이 안 되겠지만 총선 이후에 또 하나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카드에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 등판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위의 인효한 선대위원장은 누구나 환영한다면서도 결정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 등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 등판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은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운동 13일 남았는데 지금 선대위 체제를 다시 손보고 만약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면은 거기에 따른 다른 변화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점상 적정한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네.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공천 받아서 출마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유세를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대위 전체를 놓고서 누굴 다시 모시고 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친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하는 유경준 의원 지원 유세는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권 접전지에서 선대위 차원이 아니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개별적으로 좀 지원에 나서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보면 정세균 전 대표나 네. 임종석 전 실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분의 지원 유세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유승민 전 의원께서 아마 전향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쓸 거였으면은 선대위 구성할 때 썼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박근혜와 유승민, 물과 기름입니다. 지금 대구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급히 대구를 찾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유승민 카드를 꺼내든다? 이거는 도대체 오락가락도 이런 오락가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수층이 반발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총선 전략이 결국은 보수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카드를 쓸 수 있었다면 진작에 썼을 거다. 또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유일하게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유승민 카드를 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과는 상당히 동떨어진다.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미 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최근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나 민주당은 기생정당이 정권 심판론을 세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선거 전국 아닙니까?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누그러뜨려졌어야 되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도 총선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친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당에서 주장하는 이슈들, 아젠다들을 대통령실이 대개 수용을 하고 선거와 관련된 이슈 드라이브에서 주도권을 당에다가 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금 총선에서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하는 거, 자중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자꾸 대통령실을 직격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운동 전반을 풀어나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특히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에 대해서 속이 타다 못해 새카매졌을 겁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거센데 이 소위 뭐 이종섭 대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명 이 정원 이 소위 말해서 고집건까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통이에요.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서 왜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들에게 도대체가 국민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다. 이런 거를 용산이 문제가 본질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은 굉장히 답답한 형국일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 지금 그 소위 공천받은 후보들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도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을 의지가 없습니다. 이걸 넘게 되는 순간 네.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고 용산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걸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혹에 휩싸인 후보들도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의혹,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입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에 500여 건의 수입 내역을 벼락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변협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용우 후보 측에서는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오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혹에 휩싸인 후보들을 향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후보를 바꾸기는 불가능하고요. 지난번에 그 김기표 의원 세종에 공천 취소 이후에 민주당이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져요. 다만 이제 이용우 의원 경우를 보니까 10년간 뭐 수임이 15건 됐다 했다가 공천 서류 신청하면서 500건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소득세를 10년간 1,500여만 원 냈더라고요. 변호사가 10년간 소득세 그거 낸 거는 사실은 거짓이고 사기죠. 그러니까 서울 변협에서 지금 뭐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영입인재 23호로 모시는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공천을 취소하는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몫은 유권자가 하시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탈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차후에 사법 처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세종갑에서 공천이 취소된 후보는 김기표 후보가 아니라 이영선 후보라는 아이고, 점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선거가 본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소위 중도층 표심을 노린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네거티브전이 중앙당 차원에서 당과 당 차원에서 공중전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후보가 이제 딱 지역에서 맞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럼 후보에 대한 검증. 거기서 혹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일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세를 펼쳤지만 아마도 내일이면은 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또 네거티브를 펼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 이 각 후보들의 약점 또는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은 뭐 지역 선거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는 이게 소위 전국적인 판세나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체성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 차원이거나 또는 뭐 도저히 당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만 이제 영향력이 미치고 마는 거죠. 어쨌든 네거티브의 시작은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다. 그리고 용인갑에 출마한 개혁신당의 양양자 후보가 역시 용인갑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양양자 후보가 이원모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만 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에 단일화가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네. 행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가서 그간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보인 모습이나 정책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당 차원에서 무슨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힘든 것 같고요. 국민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촉박하고 이게 지금 용인갑 같은 경우에 뭐 두 분이 무슨 합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행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역에서 그 단일화 시도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전국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소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애초에 단일화를 했던 후보들은 뭐 이미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지만 뒤늦게 분리하니까 이제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특히나 제3지대를 표방했던 개혁신당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실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 건 딱 한 곳입니다. 이준석 대표 한 곳인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 실리도 명분도 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충청 지역을 찾아서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논란, 민주주의 파괴, 미래의 실종, 그리고 평화의 위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무상 그리고 사립대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과거에 이제 기본소득 시리즈로 경기도지사 또 대선 후보까지 그리고 지금 당 대표까지 소위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국민들이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권 심판론 했어. 그러면 니들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건지 구체적인 공약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기존의 기본소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소위 태어나서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게 요양비 지급하는 것까지 생애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존의 기본소득보다 진일보한 그런 소위 이제 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 어떤 문제입니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네. 거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세금 축소, 세금 감면을 굉장히 주장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도 부족한데 세금 감면한다고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13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 공약을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제로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들 여기까지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된다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거니까 뭐 수미 일관성 있는 그런 소위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도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에 대선 때도 주장해왔던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것은 뭐 예상했던 민주당식 포퓰리즘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니 무슨 현금 복지니 이런 걸 내놓더라도 경제 상황이나 경기 상황을 좀 보고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최근에 한 가구당 100만 원 그 현금 복지 얘기를 하셨고 지금 뭐 기본정책 5대 시리즈 말씀하셨는데 뭐 아동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은 일부 정책은 총선 이후에 뭐 여야 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에 다시 돈을 풀면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를 다시 올려서 그 부메랑이 되는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맞게 되는데 아무리 총선이 목전이라고 해도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저런 복지 포퓰리즘 하는 것은 좀 부적당해 보이네요. 야당 대표답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어떤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정권 심판론 메시지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메시지 수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선전이 민주당 지역구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손 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뭐 민주비례연합보다 더 높은 비례 지지율을 얻는다. 또는 뭐 아예 모든 당을 제끼고 1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승리를 이끌더라도 그 공의 상당 부분이 네. 조국 혁신당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례에서 소위 조국 혁신당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지지층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이제 선명성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판의 수위, 즉 뭐 국민들의 어떤 정권 심판론에 화답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심판론에 소위 그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정권 심판론의 그 지지층들을 민주당으로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선명성 경쟁인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본선에 가면은 정책 선거, 또 중도층 확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차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처지가 굉장히 급할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약진을 할 경우에는 지금 대선이 약 3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차기 대선을 두고 야당 재편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발언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 편한 상태는 민주당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선명성 경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내용을 보면 오로지 대통령만 문제 삼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직격을 하고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시하고 여기에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대비시켜서 이점을 보겠다고 하는 개인의 계산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칼 끝에 묻은 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핥을수록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부작용, 국민들의 반발심,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설화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붓 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서 재혼 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게 막말로 들릴 수도 네. 있고 또 그게 아유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막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젠틀하신 분이 얘기하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런 류의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내용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소위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독재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지금 이제 소위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꼬집은 건데 역시나 이재명 대표는 뭐 셉니다. 발언은 세고 근데 그게 또 지금 그 정권 심판론의 이 바람하고 이게 겹치면서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생뚱맞다고 들릴 텐데 지금은 뭐 조국 혁신당에서 더 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재명 대표답죠.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데요. 같은 맥락인데 무슨 이직 논란,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문제 세세 논란,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경기 분도와 관련돼서는 강원 서도 논란, 뭐 이게 지금 재혼 가정 지금 비하 논란까지 일일 일설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혼하고 재혼하고요. 그다음에 편모 가정도 있고 조부모 가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나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땐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저출산 문제도 그런 기존의 관습과 잘못된 인식이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세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김부겸 선대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 몰빵 13 유세단 오늘 출정식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국민들 속에 있는 이런 심판에 대한 열정과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질 것은 뭔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 앞으로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컷오프되거나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덧컷 유세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컨셉의 유세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서의 선전 플러스 비례에서도 최소 1위 또는 2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몰빵 13, 그러니까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 이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조국 혁신당과의 지금 선의 경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장명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그 소위 선순환 구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된다고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공천 때는 악재였던 정세균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실장과의 갈등이 이제 이분들이 지금 뭐 백의종군으로 지역 유세에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소위 조국 혁신당으로 좀 지지가 갔던 과거에 이제 소위 친문 이런 일부들이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그 정권 심판론의 바람 속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진 지지층의 일부를 다시 좀 복원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섰는데 사실 이게 좀 계륵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때릴 때는 또 때려야 되는데 때리게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자칫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않으면서 지지층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계륵 같은 면이 있어서 좀 민주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비례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세균 정 총리라던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날을 세웠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뭐 김부겸 총리와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직책 없이 총선 선거운동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 선대위에 어떤 그 직책이 부여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날 세우고 얼굴 붉혔는데 자리 주고 또 그거 받고 운동하고 이게 서로가 면이 안 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또 그게 나쁘지도 않겠다. 근데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본인이 당을 뛰쳐나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미래처럼 뛰쳐나갔다면 다시는 민주당으로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결정이었고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히 이제 중성동 을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출마했려고 했던 지역이고 또 조직도 좀 가동을 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가서 지지 유세를 해서 승리에 보탬이 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뭐 또 다른 경쟁을 할 때도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입지가 좀 조금이라도 그 진정성이 이해받지 않겠나 좀 그런 점에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타니까 그래도 그게 좀 뭐랄까요 그 악재가 소위 말하면 호재로 이렇게 바뀌는 면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그 자체적으로 볼 때 뭐 전망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 상황적인 변수도 있었을 거고요. 이분들이 또 뭐 아직까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있는 현역들 아닙니까? 판이 벌어진 잔치에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다 보는 거고요.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때 민주당 내에 자기 계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개인적 인연으로 해서 뭐 지원 유세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의 요청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응하고자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임종석 지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컷오프 되고 난 이후에 탈당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형이 혹은 야권 전반의 지형이 전반적으로 재편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전면에 나서야 되고 언론을 타야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5곳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은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원장님께서는 오늘 조국 대표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조국 대표는 뭐 마구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현 가능성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정권 심판 얘기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력 있는 인기 영합적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당이 민생도 없고요, 경제도 없고 정책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정당 처음 봤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는 정당이 지금 괴물 정당이 탄생했다. 이걸 보고 강성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보태주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조국 신드롬이 조국혁신당 신드롬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게 소위 강성 민주당 지지층만 이동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그 대안을 찾지 못했던 중도층의 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출발점은 정권심판론이지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좀 사심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온전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안 가다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대안을 만나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의 상승세가 있는데 이 상승세를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으로 정치 세력화 하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을 지금 앞으로 10대 정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균형 발전, 정치 개혁 여러 가지 것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기소청, 또 경찰청 독립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봐요. 권력이 바뀜에 따라서 5년마다 검찰과 국정원과 감사원이 권력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을 와가는 그런 결론을 낼 때마다 국민들이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좀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방송 이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기소청 이거는 뭐 조국 대표가 그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른 그 국토 균형 발전 또 경제 정책 조국혁신당의 다른 정책들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일회성 원포인트 그 소위 말하면 심판 정당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냐 아니면 상당한 중도 소구력을 가진 캐스팅 보트로서 정치 세력화될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좀 정치권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무소속이라든지 군소야당 당선된 의원들과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합당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민주당에서 단순 분화된 지지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단순 분화된 지지층, 과거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분화였기 때문에 다시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열풍은 그 단순 지지층이 아니에요. 호남에서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뭐가 분화되더라도 다시 합칠 수 있지만 지금 부산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는 조국 열풍은 소위 말하면은 중도층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민주당 비례 지지율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50%가 넘는 비례 득표율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에서 상당수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려면 당을 합당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합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국 대표의 입지나 이 목소리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캐스팅 보트 역할, 과거의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원포인트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도 소구력을 가진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다음 향후 전국에 있어서 대선까지 과정에서 캐스팅 보드를 쥐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기동의 여지가 저는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연일 선을 그는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분석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애초에 조국혁신당이 비례 전문당을 만들면서 한 게 지민 비조 아닙니까, 그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밀어달라는 건데 네. 그것은 뭐냐면 그 비례 전문당으로서 약세 정당으로서의 그 입지를 민주당 지지층이 뒷받침해달라는 호소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약진하기 시작하면서 제법 됐죠.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때 15석 정도를 얻으면은 야권 다른 소수 후보들을 합해서 교섭단체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야심을 드러낸 거예요. 욕심이 커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교섭단체 구성 자체를 응감생심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야권 재편 혹은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경쟁까지 계산하고서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야당을 지금 재창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무슨 지지층이 달라서 가는 건 아니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선거가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주 동안에 무슨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재결집할 수도 있고요. 혹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국 혁신당이 나중에 15석 이하, 13석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아마도 비례 교섭 단체를 구성하기가 힘들어져서 지금 이런 목소리는 또 수그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